안녕하세요. 서양 철학가 이의 구조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인 다인, 마르크스, 프로이트입니다. 저희는 토론 방식과 토의 방식을 혼합하여 구상하였습니다. 저는 사회자를 맡은 성채린입니다. 먼저 토론 규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의 의견을 끝까지 예의 바르게 경청하며 말할 때는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말해주세요. 토론자의 평소 행동과 토론 내용을 연관지어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크쇼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는 삼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엔 사상가의 사회적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발표할 최강창 하구, 김나연 하구입니다. 오른쪽엔 사상가의 사회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발표할 배지훈 하구, 박성준 하구입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진화론의 자연 선택설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입니다. 찰스 다윈은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지질학자로서 진화론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엘프리드 러셀 윌리스와의 공동 논문에서 인위적인 선택인 선택적인 교배와 비슷한 현상이 생존 경쟁을 거쳐 이루어지는 자연 선택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먼저 긍정적 영향 측에서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윈 진화론 자연 선택설은 환경에 적응한 개체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자손을 더 많이 남기고 이 과정에서 생물들이 점차 변하고 다양해지고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과학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먼저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생명과학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생물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생물은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동등한 존재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생물의 진화는 환경 변화에 따라 진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진화의 관점에서 생물의 유연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현대 생명과학의 중요한 기본 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 선택설을 기반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 목원의 고전 유전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자연 선택설이 변이와 유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반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인 부분입니다. 사회적인 부분 첫 번째는 자연 선택설을 통해 개인 또는 기업의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고 두 번째로는 여러 학문 분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진화 심리학이 있습니다. 이어서 생명과학 사례를 최강욱 학우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나연 학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의 다양한 환경에 적응한 핀치새들은 각자의 부리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에서 중요하게 적응된 사례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의태색을 가진 곤충이나 동물들도 해당이 될 것이고 생존 환경에 적응된 곤충, 동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생물의 진화는 목적성이나 방향성도 존재하긴 하지만 제일 큰 것은 환경 변화와 생존에서 비롯하여 적응한 개체들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진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생물의 유연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고 자연 선택설은 오늘날 현대 생명과학의 중요한 기본 원리가 되었습니다. 반대 측에서 자유롭게 질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생물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를 한 개체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수의 기린이 태어났고 기린의 목 길이는 다양했습니다. 목이 짧은 기린은 생존에 불리하여 죽었고 목이 긴 기린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목이 긴 기린이 자손을 남겼고 이것이 반복되어 기린은 목이 지금처럼 길어진 것인데요. 그것이 생존한 개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부정적 영향 측에서 이어서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워딩은 자연 선택설입니다. 자연 선택설은 유전적으로 다른 개체들 중에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생존한다는 이론입니다. 물론 자연 선택설이 개통학, 진화생물학,
유전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선택설이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자연선택설의 기본 메커니즘은 생물의 우월성과 열등성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우월한 생물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될 것이고 열등한 생물이라 한다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도태된 개체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인간에게 적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월한 개체만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자연선택설의 정의는 결국 인간에게 무한한 경쟁은 자연의 법칙이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되고 경쟁에서 밀려난 인간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기 마련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상이 극으로 달한다면 사회는 무한 이기주의에 따라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자연선택설은 인종차별이나 약육강식을 합리화하여 강대국들의 식민 정책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되었고 근대에서는 많은 자본주의가들이 자본주의적 발달과 또 자신들의 기득권층을 유지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현재에서도 자연선택설은 빈부격차를 합리화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보다 개개인의 부와 능력만을 삶의 핵심 가치로 설정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는 개인적인 사회로 변동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선택설은 학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지만 우리의 생활이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다윈의 생존선택설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사례는 인종차별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이란 그들이 인식하고 있거나 그렇다고 믿고 있는 인종을 근거로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종차별과 깊은 연관이 있는 미국이 이제 역사에서 한 획을 남겼다고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배경은 신대륙을 발견했던 유럽인들이 초기 아프리카에서 붙잡은 흑인들을 남아메리카로 넘어오게 하며 경제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 인종차별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들은 흑인 노예들이 짐승과 동등하다라는 사회 인식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만들어냈는데 흑인이 피부색이 검은 것을 열등한 개체이다라는 이유를 다윈의 자연선택설 이론과 연관성을 지어 자신들의 피부가 우월한 유전자라 생각하고 어두운 피부색은 열등하다라며 엿보며 그들은 우월성을 이용하여 흑인들을 지배하려 했던 모습을 통해 다윈의 생존선택설이란 이론이 일으킨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 영향 측에서 자유롭게 질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신들의 피부가 왜 우월하다 생각하고 어두운 피부는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다윈의 어떤 이론에 의하여 연결성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연결성은 다윈의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이론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핀치스가 이제 각 나라로 떠나 생활하여 그에 맞춰 진화하게 되는 이야기 연관적 관련이 되어 있는데 후반 인류의 색이 어떠했는지는 구분할 수 없지만 인류가 각 지역으로 떠나 생활이 나뉘면서 피부색의 변화가 있었고 그에 의하여 인해 인종도 확실히 구분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이제 백인들이 흑인들을 상대로 확실히 분리하기 위해서 흑백 인종 분리 정책을 펼친 게 연결성이 지어졌다고 봅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사회주의 사상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입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독일의 철학자, 사회학자, 공산주의 혁명가입니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은 공산주의의 기반으로 마련되어 있고 인간 사회가 계급 투쟁을 통해 진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적 영향 측에서 먼저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르크스 사상가의 핵심 키워드는 사회주의입니다. 이 사회주의는 계급 체계를 부정하며
모두가 평등해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을 가진 사회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회주의의 기본적 원리 중 하나는 평등입니다. 하지만 이 평등의 가치만을 주장한다면 개개인의 능력과 가치관을 무시하게 되며 기회균등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부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발전은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대법원 청사를 봐도 자유, 평등, 정의라는 세 단어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도 정의할 수 있듯이 평등의 가치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 즉 개인의 능력과 가치관을 보장해서 평등과 자유 이 두 개념이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례들로는 북한의 권력 집중으로 인한 자유가 그리고 중국의 계획 경제를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잠깐 다시 할게요. 저 이거 하기 전에 그냥 이 빨간색에서 제가 막 하고 시작할게요. 빨간색에서 첫 사례로 할 때 여기로 넘겨드리면 네, 될까요? 그 첫살이 하면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여기 그냥 제가 여기다가 처음에 두 개 다 말해놓고 시작을 해가지고. 네,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사례들로는 북한의 권력 집중으로 인한 자유화가 그리고 중국의 계획 경제를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첫 사례로는 사회주의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 현재 북한의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의 이념에 의하여 인민에 대한 지배를 상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사회정치 생명체론에 의하여 수령의 지배를 합리화시킨 게 특징인데 이를 통해 국가의 권력을 한 곳에 집중한 정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생긴 문제점들은 국가 안에서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제한, 종교의 자유 억압, 이동의 자유 등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념을 배경으로 하여 인민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중국의 계획 경제도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만들어낸 하나의 부정적 영향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 경제와 모든 사람의 노동 대가가 평등하게 분배받는 주의라고 일컫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사적 소유를 철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의 계획 경제는 국가에서 생산수단을 조절하여 수요와 총 공급을 조절해 주기적인 경제 진동과 빈번한 경제위기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문제들 노동에 시장의 힘에 의해 자연스러운 부의 재창출이 아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긍정적 영향 측에서 먼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평등의 가치만을 주장한다면 개개인의 능력과 가치관을 무시하게 되며 기회균등은 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입제도 평등성에 관련된 기회균형 선발 전형인데요. 이 전형은 농어촌 또는 저소득층 학생 등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준 높은 교육에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입 전형을 따로 만들어줌으로써 교육 공정성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 전형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일부일 뿐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은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각종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대입 과정에서 우대 전형을 만드는 것은 중간층 학생들이나 성실하게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긍정적 영향 측에서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나온 배경에 대해 설명하자면 당시 자본주의 사회로 인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이런 현상을 보고 무엇이 문제일까를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가진 사람들이 계속 돈을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노동력 착취만 당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재능을 평등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 자기만의 능력과 재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보수를 받아가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르크스의 사상처럼 사회주의로 인간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동 계급의 이익은 자제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추구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어서 사회주의 사례를 최강찬 학우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세기 초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에 해당되겠습니다. 20세기 러시아는 국가의 발전이 계속되는 반면에 노동자 계층들의 생활은 계속 비참해져만 갔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금전적인 부분은 윤택한 자들은 더욱더 윤택해지고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더욱더 빈곤해지는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마르크스 사회주의도 이러한 점들이 부당하게 느껴져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마르크스 사회주의에 영감을 받은 러시아 인물들이 단합을 하여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고 성공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물론 이후의 운영 방법은 타국가와 의견이 맞지 않아 몰락하게 되는 길을 걷긴 했지만 성공 사례와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여 사회주의 외 운영의 발전, 기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부정적 영향 측에서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공산주의 체제인 소비에트 러시아가 탄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비에트 러시아가 69년간 유지하고 있다가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몰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도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회주의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러시아의 사례는 매우 유감인 점입니다. 이론상 사회주의는 완벽한 체계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배계층도 노동계층도 없이 다 같이 일을 하고 다 같이 균등하게 배분받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욕심이 많은 사람이 한 명 혹은 여러 명 생겨나길 마련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쉽게 몰락의 길을 걸을 뿐이지 사회주의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한 사회주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이러한 실패 사례들을 보고 나서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저는 성공이라 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이트에 대해서는 토의 형식으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입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과 억압의 방어 기제에 대한 이론, 그리고 환자의 정신분석을 통하여 치료하는 정신분석학적 임상치료 방식을 창안한 것으로 매우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신과 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왼쪽부터 한 분씩 발언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이트의 사상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신분석학 쪽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성심리 발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성심리 발전은 한마디로 성욕을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중요한 본능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는 가설입니다. 성심리 발전 단계에 따르면 프로이트는 유아기와 유년기에 벌어진 사건이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으며 이 단계는 구강기, 학문기, 만근기, 잠재기, 성육기 등 인간의 성장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욕을 느끼는 범위에 대해서도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고 아버지에겐 거세 공포를 느끼는 이른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시기가 있으며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남근 산마을 느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활동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으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성심리의 핵심 주장은 인간의 인격 형성을 모두 성욕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프로이트의 생각과 무의식 속에 있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성적으로 연결되어 인간의 평생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이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무의식의 발견은 프로이트의 큰 업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식 아래의 그 무엇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무의식이란 의식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꿈이나 정신 분석학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의식화하지 않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는 인간의 행동은 합리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무의식이 그 행동과 정서를 규정한다고 단언했습니다. 무의식은 실수, 꿈, 강박행위 등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위의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 동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은 인간의 성충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일종의 심리적 행위이고 의도적 망각으로 일부러 잊어버리거나 과거의 불쾌한 기억으로 남았던 것들이 실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프로이트의 사상은 명쾌하지 못하고 용어 자체에서도 모호한 점이 많다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프로이트 사상은 독창적이고 그의 생전 정신분석학 용어들이 현재 전문적 학술 용어를 넘어 일상 용어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현재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정신분석학 개념 안에 슈레버의 증리에 관한 해석을 한 사례를 갖고 왔고, 이 사례를 보면 비판할 점을 가져왔습니다. 정신분석학은 정신분석이 의식에 들어와 있지 않은 혹은 억압된 감정과 욕망, 생각 등이 모여 그것이 인간 행동과 사고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간주하는데요. 슈레버의 증례를 살펴보시면 슈레버의 증례는 슈레버 판사가 제 경험을 쓴 것 중 하나인데 슈레버 판사가 건강염려증에 걸려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담당 의사인 후레크시 박사를 동성애 대상으로 망상을 하고 그로 인해 후레크시 박사에게 잊지 않았던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비난한다고 했는데 프로이트는 이 책을 보며 해석을 남겼는데 프로이트는 억압된 동성애적 욕구가 담당 의사였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망상이 동성애적 욕구와 방화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이트의 해석이 설명했던 이론은 의식이 없는 정신, 성, 심리학 등 경험을 강조했고 프로이트의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경험적 과학 연구가 아닌 사례 연구와 임상 관찰을 기반으로 했기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하고 생각했던 프로이트의 이론은 새롭고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이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현대에서도 말을 꺼내기 어려운 성적인 이야기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네요. 사람들은 성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첫 대면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아하거나 흥미를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내면을 숨기고 꺼려하는 표정, 몸짓,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야기에서도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을 숨기고 빙산의 일각적인 모습만 보여주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가 보자면 프로이트의 성격 이론 세 가지에서는 이드와 에고, 슈퍼에고란 것이 존재하고
이것이 어떻게 형성됐냐에 따라서 앞으로 살아갈 인간의 성격이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성격이 형성되는 것은 부모님, 한국의 사상이 제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양의 경우 저희 나라와 다르게 개방적이라고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아생성 기간에 받는 교육이나 국가의 특성마다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정신분석 이론과 성격 이론을 같이 말해서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성격 이론과 정신분석 이론이 다른 이론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격 이론에서 형성된 자아가 정신분석 쪽에서 의식해야 될 부분과 무의식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을 나누어서 담당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내면의 성적인 모습을 숨기고 있고 그것을 보이지 않을 뿐이다 라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이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인간의 행동이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 비합리적인 무의식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의 주요 개념들 중 추동이란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며 순간적인 욕구를 의미하는 충동보다 근원적이며 본능적인 욕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추동은 긴장 감소를 위한 에너지의 방출을 요구하며 모든 인간의 행동의 목표는 추동을 충족시키기 위한 긴장 해소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바탕으로 저는 그중 프로이트의 성격 세 가지 구성 요소인 원초와 자아, 토사에 대해 알아보았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초와는 성격의 원형이며 본능을 포함하고 있고 출생 시부터 타고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자아입니다. 자아는 태어나면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원초아를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자아의 도덕적 행동을 위한 도덕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자아는 개인의 도덕적 의식과 같은 부분으로 부모나 문화의 도덕적 가치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발달합니다. 초자아의 작동 원리는 도덕 원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화가 난 제가 친구를 때리는 것은 원초아의 작동에 의한 것이지만 이때 토자아가 죄의식을 느끼게 해 친구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사과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영상학부 20학번 성채린이라고 합니다. 서양 철학에 의해 조별 과제를 하면서 철학에 큰 관심이 없었던 제가 이번 토론과 토의를 통해 프로이트, 다윈, 마르크스와 같은 철학자들을 조사하고 그들과 관련된 철학의 배경과 그 시대를 조사하다 보니 철학이라고 하면 어려울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심오한 내용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깨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철학에 대한 흥미가 생기며 철학자들의 발견과 그들의 삶에 대해 존경도 하게 되어 제 자신한테도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된 것 같아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분들과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하며 영상의 방향도 설계하고 토론과 토의도 하며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저희 조원분들께도 매우 행복한 경험을 했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 18학번 배지훈입니다. 이번 서양 철학의 이해 팀 프로젝트를 하며 느꼈던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선 저희 주제였던 다윈, 프로이트, 마르크스, 20세기 사상가들에 대해서 조사해보니 평소에 이름만 들어봤었고 관심조차 없었던 그들의 삶과 사상에 대해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윈과 마르크스의 사상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주었나 라는 입장을 맡았고 또 주제에 대해서 깊게 탐구해보니 어떠한 사상에도 정답은 없고 상황에 따른 적용이 달라질 뿐더러
완벽한 입장은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물론 다윈의 자연선택설, 프로이트의 무의식 사상,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이 철학적, 학문적, 인문적으로 발전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입증시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또한 저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철학자들에 대해서도 탐구해 볼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모든 것들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토크쇼 형식의 발표와 처음 진행해보는 구상 방식, 그리고 처음 만난 팀원들까지 전부 새로웠습니다. 또 만나서 토크쇼 발표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느끼는 대면 프로젝트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팀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생각을 나누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었고 마무리할 때마다 제가 성장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젝트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었고 그 때문인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서양 철학의 이해 팀 프로젝트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팀장이었기 때문에 첫 회의부터 프로젝트 진행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시간 조정에 조금은 서두른 경향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서툴렀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만족스러운 마무리를 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모든 팀원들의 동참과 요구한 부분들을 완벽히 해내주신 팀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은 저를 다른 프로젝트 때보다 배로 성장시켜주는 것만 같아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었던 팀 프로젝트였습니다. 팀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을 알아보면서 새로운 내용을 알 수 있었고, 저는 다윈과 마르크스의 긍정 부분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긍정 부분만이 아닌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서 그 사상가들을 더욱 잘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과제를 통해 프로이트라는 사상가를 알게 되었는데 많은 부분이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원들과 프로이트 관련 토의를 진행할 때 정신분석과 관련된 주제를 알아보자고 했었고 저는 정신분석 부분 중 추동의 의미, 성격 부분인 원초와 자아, 초자아에 대해 조사했고 그 부분을 조원들과 토의를 통해 더 많은 정신분석 내용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철학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도 많았고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있어 생소한 부분이 있었지만 조원들의 도움을 받아 제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조별 과제를 하며 다윈, 마르크스, 프로이트라는 철학자들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주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이번 서양 철학에 의해 조별 과제를 하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별 과제를 통해 프로이트, 다윈, 마르크스가 현재 우리의 삶에 무슨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 조금씩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자료조사를 하다 보면 철학가들의 이론들이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인용되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도 빗대어 보여주는 듯한 이론들이 많아 놀랍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원분들이 회의할 때 항상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시는 덕분에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자료의 틀을 확실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도 각자 시간을 최대한 맞춰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조원들과 함께하여 조별과제에 더 재밌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의견 나눔을 통해 조별과제의 좋은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별 과제를 하면서 같은 조의 학우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조별 과제를 내주신 교수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서양 철학이란 단어가 무섭게만 느껴져서 멀리하고 있었는데 이번 강의와 조별 과제를 진행하면서 철학이란 단어가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지게 되었고 평소에 자주 듣던 철학가, 사상가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재밌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알아가는 철학가가 있던 반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철학가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알아가는 철학가 분들은 같은 조원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이번 토론을 통해서 제가 자료조사가 미흡했던 점들을 알아갈 수 있어서 매우 즐겁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토론에서 저와는 다른 생각 자료조사를 보여주셨던 조장 배지훈 학우님의 의견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셔서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의견을 맡아주신 김다현 학우님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으나 여러 가지 방향을 알려주셔서 이번 토크쇼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준 학우님께서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현대에 맞게 분석, 발표를 해주셔서 현대의 사회를 생각하지 못했던 저에게는 큰 충고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사회자를 맡아주신 박채린 학우님께서는 여러 피드백과 저희가 조사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에 큰 차질 없이 도움을 주셨고 복잡한 자료 속에서 핵심만 잡아 요약을 해주시는 모습에 훌륭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크쇼가 없었다면 아직도 철학에 대해 무섭기만 하고 낯설게 느껴만 졌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교수님과 같은 조의 학우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